네, 안녕하세요. 배현디 박준표 PD입니다. 초반에 방송에 좀 오류가 있어서 저희가 진행이 차질을 빚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오늘 5시 라이브는 아이피부과 한승석 원장님과 함께 직접 개발하신 피부암과 피부병을 진단하는 AI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원장님 나와 계신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한승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오늘 저희가 알아볼 게 원장님께서 직접 좀 개발하신 이런 AI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게 피부암이나 여러 피부 질환을 진단하는 AI라고 들었습니다. 이걸 토대로 또 NEJM AI의 논문도 게재하셨다고 들었는데 좀 어떤 AI고 연구인지 먼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AI는요,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이런 걸 보통 이제 임상사진이라 하는데, 이런 임상사진을 분석을 해서 가능성 있는 질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AI입니다. 사실 이런 아이디어는 예전부터 많이 있었어요. 2016년에 구글의 슈미츠 회장이 비즈니스 인사이드 인터뷰에서 사진을 분석해서 그것도 이제 머신러닝으로 분석을 해서 질환을 찾아주는 AI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인터뷰를 했었고, 구글에는 피부 관련 팀이 이미 4팀이 있었고, 그 외에 여러 스타트업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AI라는 게 그냥 개발하고 이제 끝나면 안 되죠. 이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요. 이 AI가 정말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걸 이제 검증해주는 이런 데이터셋을 이번 애니제임 AI의 표준 데이터셋으로 마이다스 데이터셋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스탠포드 의대 주도로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저는 공저로 참여했습니다. 정말 얘기만 들어도 정말 좀 흥미로운 얘기인데 사실 이런 AI로 좀 질환을 연관 짓는 것 자체가 요즘에야 사람들이 뭐 채찌피티나 그런 데 많이 여쭤보곤 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조금 이게 사람들이 대중화가 안 됐었잖아요. 좀 처음에 좀 개발을 좀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2016년 겨울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겨서 다들 이제 충격에 빠졌죠. 맞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우연히 구글의 포토 서비스, 그러니까 사진 서비스를 이제 보게 됐어요. 봤더니 사람을 하나하나 구별을 해주고 정말 더 신기했던 게 대표 사진은 이게 다 웃는 사진만 모아놨더라고요. 이게 정말 깜짝 놀랐던 건데요. 이 정도의 기술이면은 충분히 피부 질환도 이제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갑자기 이제 번뜩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AI 서비스를 보시고 이거를 좀 피부병에도 적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영감을 받으신 거네요. 예, 그리고 찾아보니까 아무도 안 했더라고요. 그걸 이제 예. 먼저 딱 시작을 예, 하신 거네요. 예. 되게 대단하신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고 더 다른 질문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강의 종료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코에 있는 전형적인 우리나라 피부암 사진입니다. 이런 까만 점을 보고서, 이런 비슷한 사진을 보고서 일반인이 얼마나 이걸 이제 암을 의심할 수 있는지 저희가 2020년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봤었는데요. 당시에 47%만 암을 의심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2명 중에 1명은 이게 암인지도 모르고 지나친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몰랐을 것 같은데요, 진짜. 그쵸. 너무 전형적인 헷갈리는데. AI 네.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번 애니제임 AI에 실린 사진인데요. 코에 있는 병변이고요. 이건 사실 피부과 전문의인 제가 봐도요. 처음 생각하는 진단은 뭐 사막이나 기타 양성 병변이고요. 사실 스탠포드 의대 교수님도 이걸 보고서는 첫 번째 진단은 양성으로 진단했어요. 그런데 이제 진단은 이제 편평세포암으로 나왔죠. 이건 얼마 전에, 딱 4달 전에 제가 저희 의대 선배님, 내과 선배님께 이제 급하게 받은 문자 메시지였는데요.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가 귀 옆에 이게 점이 생겼는데 암이냐고 이게 갑자기 물어보셨습니다. 이건 이제 기저세포암으로 진단을 받았고 수술도 잘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보면요. 의사라 하더라도 전문의가 아니면 피부암인지 전혀 1년도 넘게 생각도 못 했다는 거죠. 이게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의심을 못 하는 거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의심도 못 하고 넘어갈 때 AI가 옆에서 이거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주의를 환기시켜 준다면 뭔가 좀 달랐을 수도 있겠죠. 이게 진단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아직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단을 하기보다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숫자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확률적인 걸 얘기해 주는 걸까요? 예, 그렇죠. 76이면은 이게 이제 0에서부터 100까지 수치인데 76이면은
모든 이게 암이 이게 좀 복잡한데요. 높을수록 이제 암일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20이 넘으면 저희 알고리즘은 좀 높은 이제 위험을 이야기하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판단의 조력자가 되어주는 거네요. 예, 네.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네. 그런 조력자가 되어줄 수 네. 있습니다. 이건 이제 흑색종 진단의 ABCD인데요. 이건 피부암 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일단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A는 비대칭, 왼쪽 사진은 동그란데 오른쪽은 대칭이 아니죠. B는 경계고요. 왼쪽은 경계가 명확한데 오른쪽은 경계가 지그재그거나 이렇게 흐리멍텅합니다. C는 칼라인데 오른쪽은 투톤, 왼쪽은 원톤이 괜찮은 거고요. 크기는 6mm가 넘어야 되고요. E는 크기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사실 이게 A, B, C, D라고 이게 참 보기는 좋은데요. 사실 이걸 임상에 적용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 피부암 있는 분들이 뭐 50대 넘었을 텐데 어떻게 A가 이제 에이시메트리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 A, B, C 기준이요. 굉장히 이게 주관적인 그런 면이 있어요. 사실 누구나 이 오른쪽 요 사진들을 보면요. 동물적인 직감으로 이건 병원 가고 싶은 사진이에요. 잘못됐다는 느낌이 딱 오네요. 예, 이건 누구나 봐도 그렇고 왼쪽은 누가 봐도 괜찮은데 실제 문제는 뭐냐면 요 사이 정도 됐을 때 그리고 해외에 있을 때 이럴 때 이거 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되는데 이거 갖고 이제 알기가 좀 힘들죠. 사실 이게 모든 게 딱 떨어지면 좋지만 사실 그 중간에 걸쳐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죠. 예, 그게 사실 문제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진단이 또 문제가 검버섯 같은 경우는 이 A, B, C, D를 다 만족시킵니다. 특히 염증성 검버섯은 E까지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게 그것 때문에 이제 조직 검사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ABCD라는 게 기본적으로 흑색종 진단에 사용되는 거지 이제 일반적인 피부암 진단에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아주 좀 이렇게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서 요거 처음에 이제 만들 당시에도요. 한쪽은 이 ABCD를 열심히 교육시키고 한쪽은 질환 사진을 한 5개씩 이렇게 보여주고 이게 비교를 해봤더니 질환 사진을 본 사람들이 더 잘 맞췄더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논문도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 기준을 배운 사람보다 실제 임상 사진을 보는 게 더 예, 그런 그쵸, 경우가 있었다. 예, 좋죠. 근데 어찌됐건 이거는 이제 유튜브나 뭐 방송을 봐도 항상 많이 나오는 얘기고 네.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얘기이기도 해서 반드시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다만요, 여기 지금 A, B, C, D라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A, B, C, D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뭔가 커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정확하게 맞아요, 맞췄습니다. 맞아요. 예. 이게 사실 이게 보통 네. 이런 거 놔주면은 제일 첫 번째 것만 열심히 외우다가 끝에 걸 까먹게 되는데요. 네. E가 제일 중요합니다. E가 제일 중요하고요. 병변이 조금씩이라도 이제 한 달 이상 커지고 특히 이제 새로운 병변이 생기면서 커지면서 상처가 이상하게 안 낫는 그런 것이 있으면은 반드시 피부과에 가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E가 제일 중요한 거죠. 커지는 거 점점. 예. 모든 점을 다 없애면 흑색종에 안 걸릴까? 이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네. 그 안젤리나 졸리 씨가 그 유방암의 이제 고위험군으로 유전자 검사가 나와가지고 예방적으로 다 절제를 해버렸거든요. 네. 근데 피부암 이제 얘기가 나오면은 열심히 점을 보잖아요. 네. 근데 그 점 다 없애면 흑색종에 안 걸릴까요? 뭔가 도움은 될 것, 그 유방 예시를 드니까 뭔가 도움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네. 일단 이거 보시면은 전체 흑색종의 오직 20%, 뭐 많이 보면 30% 정도만 이제 점에서 암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흑색종이 점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은 맨살에서 생깁니다. 맨살에서. 이거 많이들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예요. 그리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칠해놨는데 점에서 흑색종으로 진행하는 게 이게 좀 잘못된 이야기다. 이 얘기인데요.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점이 뭐 좀 안 좋은 점으로 가고 안 좋은 점이 더 나쁜 흑색종으로 가고 흑색종이 전이하는 더 나쁜 흑색종으로 가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점만 봐서는 안 돼요. 예. 암 생각을 할 때는 점만 봐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아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병변의 변화, E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E가 한 달 이상 크기가 증가하거나 갑자기 생긴 병변이
생기거나 또는 상처가 이상하게 낫지 않아도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 A, B, C, D가 다 이상해도요. 6개월 이상 정상이면은,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으면은 그거는 강하게 양성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아, 이렇게 커지지 않고 유지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건 양성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죠. 이게 암이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 암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죠. 모양보다는 이제 병변의 변화가 중요한 거다. 항상 변화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흑색종이나 이제 피부암 사진이고 오른쪽은 이제 모반 사진인데요. 사실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 놓고 보면은 다 맞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퀴즈를 냈을 때 맞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B도 경계가 조금 울퉁불퉁해서 좀 아까 그 기준을 좀 만족하는 것 같고 헷갈리는데요. 네.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사실 어렵습니다. 네. 일단 정답은 모두 다 이제 피부암이고요. 왼쪽 두 개는 편평세포암, 오른쪽은 기저세포암입니다. 기저세포암이 가장 흔한 암이고요. 편평세포암이 두 번째로 흔한 암이고 사실 흑색종은 우리나라에서 좀 이제 빈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A, B, C, D만 열심히 이제 보고 있으면 이런 기저세포암이나 편평세포암 맞출 때 이제 좀 써먹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일단 기저세포암이 가장 흔한 암이고 C 사진이 우리나라의 정말 전형적인 코에 생기는 기저세포암 사진입니다. 이런 병변이 있을 때 이제 피부과에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스터디를 해보면은 이런 사진을 뒀을 때 일반인들이 거의 절반은 야의 생각을 못한 거죠. 그것도 이제 퀴즈를 풀어보라고 그나마 물어봐서 좀 약간 생각한 거지 그냥 두면 그대로 지나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게 A, B 같은 경우는 볼록 올라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C는 그냥 뭐 울긋불긋한 느낌이어서 네. 잘 모를 것 같아요, 정말로. 네, 근데 이 코 밑이나 이제 눈 밑에 많이 생기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이제 기저세포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일 먼저 보여드렸던 사진과 똑같은 사진입니다. 중요한 사진이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거고요. 초기 병변은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여기 왼쪽 세 개는 전병변이고요. 오른쪽 끝은 이제 흑색종에 가까운 사진입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부터 이제 피부암을 의심을 하고 조직 검사를 해야 될까요? 한번 이런 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진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모르겠네요. 이게 제 생각은 약간 원형에서 테두리가 조금 불규칙적이기 시작할 때 뭔가 의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거 보니까. 예. 사실 이거를 네. 피부과 전문의 18명에게 물어봤더니요. 네. 일단 평균은 대략 이 파란 선상으로 중간쯤 5번 정도부터 조직 검사하거나 이제 의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요. 개개인을 보면은 완전히 이게 의견이 갈렸는데요. 1번은 3번 그러니까 첫 번째 사진은요. 3번부터 의심해야 됐다는 사람도 있었고 8번부터 의심해야 됐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중간 사진은 완전히 갈렸죠. 어떤 사람은 2번부터 의심해야 된다는데 어떤 사람은 8번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뭘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전문의도 ABC 판단이 제각각이에요. 이게 일반인만 ABC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넓은 거면은 사실 기간이 꽤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사이 기간이? 그래도? 근데 이제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피부암은 아까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한 달 정도의 간격에 빠르게 커지는 게 이제 피부암이고요. 사실 천천히 커지는 거는 암이 아니긴 하죠. 예, 한 달 이상, 보통 한 달 정도 보는 게 제일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양에 따라서 진짜 판단하는 전문의들도 판단하는 시기가 굉장히 다 다르네요, 정말. 예, 요건 이제 그 아까 ABC 그거지 전문의조차도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주관적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결과죠. 네. 인터넷에 가보면요, 외국에는 이제 피부과 가기 힘드니까 자기 어떤 병변이 생겼는데 이거 좀 알아봐 달라 이렇게 레딧 같은 곳에 자기 사진을 올리곤 하는데요. 여기 사진을 보면은 물론 이제 잘 찍은 사진도 많이 있지만 중간중간에 사진이 좀 품질이 떨어져서 진단할 수 있겠나 싶은 품질인 사진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사진 모두를 모아가지고 일반인에게 주고 인터넷 검색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나 저희가 예전에 테스트해 본 실험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진단 3개 기준, 그러니까 정답을 3개 적으라 하고 한 개라도 정답이면 정답이라고 했어요. 네. 그걸 이제 보통 탑3라고 하는데 이 탑3가
일반인은 24%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보통 우리가 피부 질환이 생기면 열심히 인터넷 검색을 해보잖아요. 네. 그런데 관련 없는 질환을 찾아서 필요 없는 내용을 열심히 보고 있을 확률이 넷 중 셋이라는 거죠. 진짜. 그에 반해서 이제 AI는 최소한 피부과 전공의 이상으로 관련 있는 자료를 찾아줄 수 있었고요. 탑3가 67% 정도 됩니다. 이거 대단하네요, 정말 AI가 생각보다. 예, 이게 질환을 찾는 거는 좀 잘 찾아줄 수 있죠. 네. 여기서 이제 AI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생각보다 일반인이 인터넷 검색으로 질환을 찾아내는 건 어렵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은 이렇게 정답을 알고서 맞춰보면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하나하나 찾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부정확하고요. 그리고 의사도 전문의가 아닌 경우에 저희 선배 내과 선생님이 이제 어머님 피부암을 1년 동안 몰랐던 것처럼 의사도 피부암 가능성을 야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의도 ABC 의견이 제각각 다 갈리는 것처럼 이건 스스로도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매우 이제 민감하게 본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가끔 다른 사람의 의견이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개발한 이제 알고리즘은 모델 더마톨로지라는 이름으로 2017년부터 개발을 했고요. 계속 개량해 나가고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피부 질환 사진을 보고 질환을 이제 예측해 줄 수 있는 알고리즘이고요. 안드로이드, iOS, PC 모든 환경에서 광고 없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진을 줬을 때 가능성 있는 질환 리스트와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이제 주 목적이고요. 여기 이제 영어로 된 스크린샷인데 알고리즘은 한글, 영어 그리고 세계 100개 언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전 세계 모든 이에게 적절한 피부 질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앱의 개발 목적입니다. 실제로도 저희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예, 네. 이거는 이제 프리웨어입니다. 아,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해외 유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 해외 네. 유저가 거의 85% 정도입니다. 저도 집 가서 이거 깔아야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은 이래 점 같은 이제 종양성 변번뿐만 아니라 이런 무좀, 두드러기, 헤르페스와 같은 일반 피부 질환에 대한 질환 정보도 제공할 수 있고요. 다만 이게 아직은 이제 진단 레벨은 아니에요. 질환 리스트를 제공해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한데 이는 왜 그런지는 이제 좀 이따 AI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질환이 생겼을 때 뭘 찾아봐야 될지도 이제 잘 모르고 찾아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성 있는 질환 리스트를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유용합니다. 네. 저희가 2018년에 12개의 이런 흔한 피부 종양을 분류를 피부과 전문의 수준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페이퍼를 냈고요. 그 이후에 손발톱 무좀 진단을 피부과 전문의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논문으로 냈습니다. 손발톱은 이렇게 구도가 완전히 일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확대된 사진이기 때문에 AI가 좀 더 강점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훨씬 더 잘합니다. 혹시 이 사진 중에서 네. 뭐가 무좀 같으신가요? 일단 0번 2번은 뭔가 무좀인 것 같고 예. 4번도 무좀인 것 같습니다. 전 2번, 4번일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맞나요? 예, 예, 제가 알기로는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근데 이제 아닌 것도 이제 맞추는 것도 중요하죠. 네. 피부과 전문이라면 사실 3번이나 7번 같은 사진은 무좀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이 염증에 의해서 이제 무좀이 아니라 손발톱에 변형이 온 겁니다. 네. 그리고 전문이라면 보통 2번이나 4번, 5번이 무좀이라는 것도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잘 보면 이게 약간 노리끼끼한 이런 게 불규칙하게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무좀을 의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전문이라도 0번, 1번, 그리고 6번 이런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애매한가 봐요. 예, 애매하죠. 이거는 네. 이제 추가적인 검사를 하거나 이제 약물에 대한 반응을 봐야 되는데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AI는 피부과 전문의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정말 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정도로 잘 맞출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딱 정형화된 사진 같은 경우는 AI가 좀 더 좋은 효과를 보여줬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정형화된 사진인 경우에 AI가 굉장히 잘 맞춥니다. 그리고 진단이 몇 개 없죠. 무좀 아닌 질환이 사실 한 6, 7개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AI가 정말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분야입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그리고 2020년에 저희가 134개의 일반 질환을 피부과 전공의 수준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논문을 냈고요.
비전 분야의 연구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과 디텍션으로 나뉘는데요. 이제 분류는 이런 사진이 개냐 고양이냐 이걸 맞추는 것이 이제 분류고요. 네. 디텍션은 이제 위치까지 맞추는 거가 이제 디텍션인데요. 저희가 2019년에 최초로 피부암 검출 연구도 했습니다. 이렇게 증명사진처럼 잘 찍은 사진에서 어느 부위에 암이 있다, 이 위치까지 맞춰주는 연구를 했고, 이게 이제 피부과 전문의 수준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논문으로 냈습니다. 사실 근데 AI가 피부과 전문의 수준으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거는요, 2017년에 네이처에 이미 나왔어요. 그래요? 예, 이게 네이처 표지 논문으로 나왔던 사진입니다. 네이처 내기도 힘든데 네. 표지 논문은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 중에 탑인 논문이 네, 탑이에요. 실린 예, 거잖아요. 제일 잘한 거가 탑인 게 이제 여기 실리고요. 보면 이미 스마트폰 사진 딱 있고 다 진단할 수 있는 것처럼 이미 나왔었죠. 이 연구는 당시 이제 구글의 스트리트뷰를 개발했던 그쪽 팀이 이제 개발을 했고, 그리고 검증은 스탠포드에서 했던 그런 연구인데요. 사실 이런 걸 보면 끝난 것 같은데 아직도 보면은 피부암을 이제 AI로 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죠? 저도 사실 선생님과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지 처음 들어봤어요. 네, 외국에도 사실 아직은 이제 네. 아직은 하지는 않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런 연구들은 다 이제 후향적 연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후향적 연구는 과거 데이터 가지고 하는 연구인데 이게 잘 됐는지 정확하게 보려면 무작위 대조 실험, RCT라고 하는 무작위 대조 실험에서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네. 이거 이제 간략히 얘기 드리면은 후향적 연구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전형적인 환자 과거 사진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보기에는 뭐 이거 뭐 어떤가 싶은데요.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재현이 잘 안 되는 건데요. 네. 이거를 이제 무작위 대조 시험과 이제 하나씩 좀 비교를 해보면서 얘기를 드리면요. 후향적 연구는 과거에 전형적인 환자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무작위 대조 실험에서는 이러면 안 되고요. 연속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자가 좀 전형적인 질환이 아니라 좀 애매한 케이스를 빼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후향적 연구는 연구 중에 환자 사진을 계속 추가할 수 있어요. 보통 연구를 하다가 좀 결과가 안 좋으면 뺄 수도 있을까요? 빼면 안 되겠죠. 네, 그럼요. 그건 연구 부정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결과가 애매하게 나왔을 때요. 네. 잘 될 만한 케이스를 막 더해가지고 논문이 나갈 수는 있습니다. 쉬운 케이스를 던져줘서 조금 성과가 네.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애매할 때는 네. 이제 약간 간당간당할 때는 좀 케이스를 추가해서 논문이 나갈 수는 있죠. 네. 하지만 RCT에서는 그런 게 안 되고요. 처음에 방을 붙여요. 우리는 100명 가지고 하겠다, 1000명 가지고 하겠다. 딱 정해진 사이트에 이걸 방을 붙이고 딱 그 숫자를 해야 돼요. 그 숫자를 정한 이유까지 설명을 하면서 방을 붙이고 숫자를 변경할 수가 없죠. 그리고 통계 분석 방법도 이제 후향적 연구는 A를 해보고 A에서 안 나오면 B를 해보고 B에서 안 되면 C 해보고 하다가 하나 걸리면 이제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게 이제 RCT는 안 돼요. 이거 다 미리 뭐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고스톱의 비유를 하자면요. 내가 이 게임에서 광으로 3점을 내겠다. 딱 이렇게 미리 선언을 하고 게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광으로 3점, 4점, 5점으로 이겨야 됩니다. 뭐 다른 걸로 이기면 이게 이기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 후향적 연구는 뭐 고도리도 되고 뭐 광도 되고 그쵸, 다 피로 허용해 이겨도 주는 되고, 거네요. 뭐 이기기만 하고 나중에 내가 나는 피로 이겼다, 나는 피로 이기는데 뭔가 도가 텄다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는데 이제 무작위 대조 실험은 그게 안 돼요. 미리 딱 이제 정해야 되고요. 이런 게 나온 이유가 과거에 이제 여러 연구가 왜 재현이 안 되나 봤더니 뭐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거를 세세하게 다 이제 하지 못하도록 세세한 프로토콜을 만들어 놓은 게 무작위 대조 시험이고, 의료 연구에서는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 성공을 해야 정말 재현성이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험인 거네요. 예,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그런데 현재 시대가 AI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헬스케어의 시대죠. 그래서 AI 헬스케어에는 어마어마한 자본과 인력과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영상의학과 이런 데는 우리가 아는 회사만 해도 여러 개고 해외에는 정말 많고요. 심장 초음파, 심장 초음파 그리고 내시경 이런 것도 역시 어마어마하게 많은 AI 회사도 있고 AI 논문이 쏟아져 나오는데 RCT로 증명한 게 2024년 기준 딱 70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피부과가 70개가 아니고요. 모든 의료 분야에서 70개라는 거예요. 전 세계를 말씀하시는 네, 전 세계에서 거죠? 70개예요. 어마어마하네. 피부과에서는 RCT가 딱 한 개 있는데 이게 저희가 성공해낸 RCT고요. 이 당시에 후향적 연구는 2만 개가 넘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뉴스에는 2만 번 AI가 전문인보다 잘했다. 뉴스가 2만 번 이상 터졌는데 네. 실제 나중에 이걸 정말 제대로 되는지 증명해 보라고 RCT를 해보니까 진짜 성공한 건 70개밖에 없었던 건데요. 이게 RCT는 워낙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하면 무조건 주목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이걸 성공하기만 하면은 그쵸. 성공만 하면 회사가 엄청난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들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고 거기 가보면은 RCT는 미리 이제 우리 하겠다라고 등록을 다 해야 되거든요. 네. 어떻게 하겠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 가보면 이제 AI 쪽 이런 연구들이 제가 기억에도 1000개도 넘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논문으로 결국 최종적으로 나오는 건 70개 정도. 나머지는 다 실패하는 거죠. 생각보다 AI 연구가 재현이 어렵습니다. 근데 되게 전 세계에서 피부과 RCT를 성공하신 게 원장님 연구밖에 없다는 게 되게 대단하네요. 아, 예. 저희랑 이제 네. 저희가 아산병원과 서울대랑 같이 한 연구가 전 세계에서 현재까지도 유일합니다. 와, 대단하죠 이거는. 네. 예. 그래서 그 이제 연구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 저희가 했던 RCT는 피부암 진단 RCT였는데요. 네. 결론이 이제 AI 진단을 참고한 전공의의 진단율이 상승했다. 그런 것인데요. 사실 AI가 진단을 잘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진단을 듣고요. 네. 전공의가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게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아. 이게 AI는 AI대로 얘기하고 뭐 나는 나대로 가겠다 이러면 안 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설득력 있는 주장을 옆에서 던져주는 거네요. 그렇죠. 틀리더라도 좀 설득력 있게 틀려야지. 네. 이게 그냥 뭐 이상한 소리 하면요. 진단을 던지는 게 이상한 진단이면은 이게 전공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얘 또 이상한 소리 하냐 하면서 무시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AI가 단순히 잘 맞췄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듣는 사람의 진단 능력을 바꿀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런 걸 보통 휴먼 AI 인터액션이라 하는데요. 그걸 성공했다는 게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네. 진단 능력도 이제 개별적으로 보시면은 정확한 진단을 하는 부분에서는 주치 이제 이게 대학병원 교수님인데 교수님이 좀 더 나았고요. 다만 감별 진단을 제시하는 거는 AI가 더 나았고 악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AI와 주치의가 동등했습니다. 알고리즘은 현재 이제 전 세계에 한 97만 명 정도의 다운로드가 있고요. 네. 꽤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AI 중에서 상당히 이제 전 세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AI고 그렇기 때문에 200만 건 이상의 전 세계 사용 기록이 있는데요. 이 사용 기록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에 논문을 냈었습니다. AI는 일기예보처럼 전 세계 질환 분포를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었는데요. 이 피부암 쪽을 보시면은 미국, 북미 쪽, 네. 유럽 쪽에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해안가 이런 국가들이 이제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감염 질환은 이렇게 적도 근방의 나라들, 중동이나 동남아시아에 많은데요. 아무래도 여기가 덥고 습하니까 이제 질환이 많겠죠. 감염성 질환이. 네.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질환 분포와 거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논문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통계를요. 사람이 내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해요. 네. 예. 그래서 피부과에서는 오직 피부암 통계만 1년에 딱 한 번 냅니다. 전 세계 통계를. 워낙 또 소요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건 어마어마하게 사실 그렇죠. 쉽지 않죠. 이거 어떻게 다 이게 조사를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AI는 이런 통계를 거의 실시간으로 낼 수가 있죠. 예. 시간별로도 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유용하네요, 예. 진짜로. 그리고 이런 질환군뿐만 아니라 각각의 이제 질환에 대해서도 낼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 6개의 질환이 가장 많이 진단된 또는 유저가 가장 관심이 많은 질환인데요. 첫 번째가 점이고요. 두 번째는 검버섯, 세 번째는 혈관종, 네 번째는 피부섬유종. 피부섬유종은 좀 못 들어보신 분들 이거는 많을 못 거예요. 들어본 것 예, 같습니다. 이거는 흉터 같은 점이에요. 딱딱한 흉터 같은 그런 혹인데요. 굉장히 흔한 혹이고요. 네. 모낭염은 여드름이 이제 모낭염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마귀인데 사마귀는 피부과에 가보면 사마귀 치료하는 것 때문에 우는 아이들 엄청 많죠. 이 네. 사마귀도 굉장히 흔한 문제입니다. 네. 이건 감염성 질환이에요.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피부에 생기는 혹이 이제 사마귀고요. 이런 질환별로 이제 맵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국가별로 어떤 질환이 많은지도 이제 통계를 실시간으로 내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유용할 것 같은 게 이거를 또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면은 약간 원인이나 뭐 인종이나 그런 특성을 또 결합시킬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너무 유용하네요. 예, 그래서 정말. 열심히 모으고 있고 나중에 좋은 데 내보려고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그거를요, 저희가 잘했다고 논문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3자 평가가 중요해요. 근데 저희 알고리즘이 잘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저희 알고리즘의 평가를
독일 소비자 평가원에 받을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앱스토어에 있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 앱 평점이 있죠. 네. 사실 그리고 이번 NEJM AI 페이퍼도요. 처음 기획한 게 그 당시 최고의 모델인 구글의 모델, 스탠포드의 모델, 그리고 저희 모델, 이제 피부 진단의 이제 세 개의 모델 이거였는데 구글의 모델은 이제 협조가 안 되어서 빠졌고 스탠포드의 모델과 저희 모델을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처음에 기획된 이제 스터디였어요. 네. 그리고 NEJM AI 페이퍼에서 이제 저희 모델이 스탠포드 모델보다 더 잘하는 걸로 이제 기록이 되었고요. 보시면은 이제 독일 소비자 평가원은 스티프퉁 와렌테스트라 하는데 이게 1964년에 설립된 독일의 준정부 기관이고요. 여기서 시중에 있는 피부 질환 진단 알고리즘에 피부 질환 진단 앱에 대해서 소비자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네. 갑자기 통보가 왔고요. 2023년에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피부 질환 진단을 하는 피부과 전문의의 원격 진료와 알고리즘은 이제 모델 더마톨로지만 참여했습니다. 네. 7개인데 그중 모델 더마톨로지만 이제 알고리즘이고 나머지는 전문의가 이제 직접 하는 앱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모델 더마톨로지는 이제 6등을 했어요. 6등을 했는데 이제 총점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이제 사람이 하는 앱들은 평균이 3.0 정도였고 네. 모델 더마톨로지는 3.4로 6등을 했고요. 하지만 한 가지 앱은 사람이 진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못했죠. 진단의 정확도가 평가 항목의 50%였는데 모델 더마톨로지는 크게 뒤지지 않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이런 앱들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요. 시간이 걸려요. 이게 바로 나오지 않아요. 이게 뭐 몇 시간에서 며칠 걸리고요. 이게 또 다 유료 서비스죠. 대략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이게 점 하나에 3만 원에서 4만 원입니다. 한 번 진단을 받을 때마다 3, 4만 원이니까. 생각보다 여러 개 봐주지 않아요. 예. 점 하나 봐주는데 이렇게 비용을 받는데 이제 모델 더마톨로지는 결과가 즉시 나오고 비용도 무료여서 이게 충분히 원격 진료, 해외의 원격 진료를 대체할 정도로 이제 가능성을 보여준 그런 결과였습니다. 네. 앱스토어에서 이제 iOS는 전 세계 평점이 4.73 정도고요. 한국에서 안드로이드는 평점이 4.8에서 4.9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AI를 써보고 그리고 이제 병원 가서 또 더블 체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은 높은 평점을 받기 힘든데 실사용자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접근성이 엄청 좋은 편이잖아요. 병원하고. 그렇죠. 네. 사실 우리나라는 너무 피부과 가기가 사실 이제 쉬운 나라 중 하나고, 그리고 전문의 선생님들의 진단 능력이 좋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생기면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게 사실 중요하고요.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네. 해외에서는 또 의사분들을 만나보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런 AI 서비스가 너무 빛을 발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해외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해외는 호주 예를 들어보면요. 호주는 그 넓은 땅덩 위에 피부과 의사가 700명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참고로 3,000명이에요. 네. 그리고 피부 그 넓은 땅덩이에 700명이 안 되고요. 근데 호주는 그 피부암 유병률이 네. 우리나라보다 100배가 높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피부암이 많은 나라죠. 그래서 거기는 피부과 의사 보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호주에 살다가 뭐 이게 점이 생겼는데 암같이 막 커진다. 그러면은 이제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5시간 차 타고 끌고 가서 뭐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3만 원 주고 원격 진료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무료긴 하지만 프라이빗 클리닉은 또 다 유료거든요. 그럼 거의 15만 원, 20만 원씩 주고 이제 진료를 받고, 그리고 나서 조직 검사 비용도 뭐 거의 100만 원 이상 나오고. 해외에선 그러기 때문에 AI에 대한 이제 수요가 꽤 있습니다. 딱 근데 해외 사례를 딱 들어보니까 정말 효과적일 것 같은 게 딱 느낌이 왔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피부과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맞습니다.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AI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OOD, Out of Distribution이라고, 이게 이제 복잡한데, 이건 이제 아예 AI가 학습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오류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왼쪽 예를 보면 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거는 10개의 공룡에 대해서 학습된 알고리즘이고 공룡 종류를 맞춰준다는 그런 AI였어요. 여기 제 사진을 넣어보면요. 제가 벨로시랩터로 분리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공룡이 아니니까 이게 뭐 아니다라고 하거나 모른다거나 해야 되는데, 이 AI는 10개로밖에 학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그 공룡 중에서 저랑 제일 비슷하게 생긴 공룡을 찝어준 거죠. 좀 험악하게 생긴 그런 운동선수가 이제 사진을 넣었으면 뭐 티라노사우루스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네. 이런 비슷한 문제가 흑색종과 양성 모반으로 학습된 AI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만 학습되면요. 기저세포함을 넣었을 때 기저세포함이 암이니까 그래도 좀 흑색종으로 나와주면 참 좋은데 거의 찍는 수준의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좀 하얗다고 밝다고 양성모반이라고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르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그 틀 안에서만 계속 판단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챗GPT나 이런 네. 것도 잘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학습하긴 했는데 학습된 범위를 넘어서면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물리 법칙이나 이런 거를 잘 모르고 네. 그래서 요즘 계속 나오는 게 뭐 피지컬 AI 또는 네, 네. 그 월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AI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학습된 범위 내에서 잘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1번 문제고요. 또 문제가 클레버한 스타일 바이어스라고 그러는데 왼쪽 사진을 보면은 눈 위에 늑대가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로 썼을 때 늑대를 보고 학습하지 않고요. 주변에 눈을 보고 학습돼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늑대는 이제 추운 지방에 사니까 늑대 사진에는 전부 다 눈이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늑대를 보고 학습하지 않고 눈이 늑대구나 이렇게 잘못 학습돼 버리면은 눈 위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도 이 늑대라고 이제 잘못 판단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비슷한 예가 이제 피부암에도 있을 수 있는데 이 흑색종 사진에는요. 여기 좀 조직 검사 꼭 해야 되고 놓치면 안 돼 하고서는 동그라미를 보통 쳐놔요. 아, 의사분들께서 예, 놓치면 네. 안 되니까. 네. 그럼 많이 있을 때 절대 여기는 조직 검사 해야 되는데 빠지면 안 되니까 동그라미를 많이 쳐놓는데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동그라미 많이 쳐놓는 이런 그 사진으로 흑색종을 학습시키고 아닌 모반으로 이제 학습을 시키면 알고리즘이 단순히 이 동그라미로 이제 학습이 돼서 동그라미가 있는 모반을 넣었을 때 이제 오진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 네. 여기서 어떤 게 저희 피부암일까요? 배웠잖아요. 중간 퀴즈입니다. 배웠잖아요. 셋 다 피부암이라고 배우자. 아, 네, 예, 네. 그래도 이제 기억을 하시는군요. 네. 예. 일단 다시 한번 보면요. 아니었네. 예, 아. 정답은 이제 왼쪽은 편평세포암이고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이 맞습니다. 네. 제가 비슷한 사진을 하나 더 가져왔죠. 아, 세 번째가 다른 사진이군요. 예, 세 번째는 예, 비슷해 보이지만 건선 사진입니다. 사실 이걸요, 피부과 전문의도 사진만 봐서 진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보고서는 제가 봐도 뭐 거의 비슷해요. 이걸 진단을 하려면 건선은 건선 환자 다른 병변을 다 확인을 해야 되며 여기 여름에 좀 좋아지고 겨울에 좀 심해지고 그리고 만져봤을 때 좀 말랑말랑하고 편평세포하면 좀 딱딱하거든요. 네. 그런 걸 물어보고 만져보고 해야지 진단이 가능한데 사진만 보고는 진단이 어렵습니다. 이 똑같은 예인데요. 왼쪽은 접촉성 피부염이고 오른쪽은 눈가진인데 사진만 봐서는 노란 지문만 있죠. 네. 근데 왼쪽은 스테로이드를 쓸 수 있는 이게 습진이고요. 오른쪽은 스테로이드를 쓰면 안 되는 감염성 질환이에요. 완전히 치료가 반대로 갈릴 수 있는 건데 사진만 봐서는 이게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진단을 할 때 사진만 봐서는 어렵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예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이게 얼마나 어렵냐. 왜냐면 항상 이게 뭐 적당히 어렵다, 안 어렵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숫자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희가 예전에 연구를 했었는데요. 대면 진료는 진단의 정확도가 68.1%였는데 사진만 보고 진단한 경우에는 37.7%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면 진료는 그 피부과 전문의 교수님이 진료실에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진료를 한 게 대면 진료고요. 네. 사진만 보고 한 거는 우리가 시험 보듯이 사진만 보고 정답을 맞춘 게 이제 사진만 보고죠. 의사 대상으로 하신 건가요? 똑같은 교수님이 똑같은 환자로 이제 이렇게 해본 거죠. 그런데도 진단의 정확도가 거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생각보다 엄청 많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진만 보고 진단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사진만 본 세팅에서 AI는 의사보다 훨씬 잘하죠. 37% 대 49%면 훨씬 잘한다고 말할 수가 있죠. 네. 이게 우리가 보통 신문에서 AI가 전문의보다 잘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같은 세팅하에서 AI는 전문의보다 잘해요. 근데 이게 절대 우리가 아는 그 진료를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진료하는 상황은요, 굉장히 정형화된 이런 사진만 보는 이런 정형화된 세팅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저분한 문제를 생각을 해가면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방금 전에도 이게 방송 무슨 케이블이 막 이상해서 네, 맞아요. 난감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 AI가 해결할 것 같지만 해결 못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경험이 있어야 되고 특이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진료도 대면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이런 정보를 종합하기 때문에 훨씬 진단율이 높습니다. 네. 악성 판단 여부에서도 대면 진료가 사진만 보는 것보다 훨씬 높은 진단율을 보이는데요. 이 그래프는 왼쪽 위로 갈수록 잘한 건데요. 네. 이 대면 진료가 이 사진만 한 거랑 비교했을 때 같은 축에서 봤을 때 거의 20% 이상, 거의 20%에서 30% 가깝게 암 진단의 민감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AI가 사진만 보고 진단했을 때는 의사보다는 잘해요. 중간 정도니까 잘하는데 아직 대면 진료한 것보다 못하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죠.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예요. 물론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 대면 진료급은 되지 못하는 상황인 예, 거네요. 생각보다 많은 것을 고려해야 되고 사진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프레임을 동시에 보면서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고요. 네. 만져도 보고 물어도 보고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 이게 다른 문제인데요. 네. 우리가 건강 검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건강 검진을 왜 할까요? 이 병을 찾아내기 위해서 미리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조기 진단?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게 병을 찾아내고 싶어서 건강 검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래 살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최종적으로 예. 그렇죠. 그냥 병 많이 찾고 싶어서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암인지 그렇죠. 알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요, 미국은 이제 피부암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50배 이상 많기 때문에 예전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피부암도 조기 검진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흑색종 특히 검진을 열심히 했더니 조기 흑색종을 더 많이 발견을 하긴 했는데 생존율은 그대로더라. 사망률을 줄이지 못했어요. 사실 그럼 최종 목표가 이제 사망률을 줄이는 것인데 효과를 못 봤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조기 피부암이 조기 흑색종이 좀 있으면 흑색종이 되고 더 나빠져서 전이하는 흑색종이 되니까 네. 미리 조기 흑색종일 때 빨리 발견을 해가지고 이걸 없애버리면은 더 오래 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생각보다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암이 그래요. 이게 조기 피부암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면역세포의 공격을 받아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부터 조기는 조기고 처음부터 안 좋은 건 처음부터 안 좋아요. 그래서 단순히 정기 검진을 하더라도 단순히 조금 먼저 발견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조기 검진을 했지만 사망률을 미국에서 줄이지 못했고 이 때문에 이 자마의 이 연구와 그 이후에 NEJM 연구에서 똑같은 증거를 이제 제시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피부암 검진은 미국에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원래 좀 권장을 했다가 이제 효과를 못 보니까. 예, 다들 근데 무서워서 하긴 하죠. 근데 네. 그게 이제 미국 피부과의 주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피부암 검진을 하지 않고 대신 고위험군만 피부암 검진을 권합니다. 뭐 피부암 과거력이 있다든가 가족력이 있다든가 피부암이 될 만한 병변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검진을 권장을 하는데 일반인에게는 권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왜 이제 얘기 드리냐면요. AI를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면요. 네. 하루에도 시도 때도 없이 찍어보겠죠. 그렇죠. 이거 걱정이 계속 되시니까. 매일 찍어보겠죠. 그러면은 피부암을 정기 검진하는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랬을 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AI가 이제 암이라고 했는데 조직 검사했더니 암이 아닌 경우죠. 이런 걸 이제 보통 위양성이라고 합니다. 네. 이러면 정말 시간만 많이 들여가지고 이제 피부에 구멍만 나고 고생만 드립다 한 게 되겠죠. 사회적으로도 자꾸 이러면은 굉장히 이제 그 사회적 비용을 올리게 되는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AI가 암이라고 해가지고 갔더니 진짜 암으로 나온 경우예요. 네. 이런 경우엔 AI 덕분에 내가 정말 오래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일반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할 것 같긴 해요. 예, 네, 그렇죠. 뭔가. 근데 그게 이제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아직 그런 이제 증거가 없고요. 다만 AI 연구자들이 추후에 이제 계속 연구를 더해서 어떤 세팅에서 조기 검진을 하면 생존율을 올릴 수 있을지 분명히 찾아내긴 할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피부과 전문의가 하는 정기 검진에서 일반인으로 하는 정기 검진에서는 생존율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폐암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찍어보면요, 네. 건강 검진을 하면 생존율이 올라가요. 근데 네. 흑색종은 아직 올리질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그럼 예.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내용 한 가지만 짚고 바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긴 해요. 네, 사실. 이것만 강조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은 뭐 암 될 사람은 죽고 아닐 사람은 안 되는데 이제 피부암 지식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이거는 정상인이 건강 검진을 할 필요 없다는 내용이고요. 한 달 이상 크기가 증가하고 상처가 있으면 피부과에 반드시 가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이가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사실 이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하면 이 방송 성공이라고 봅니다. 크기가 증가하면 피부과에 가봐야 된다.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크기가 계속 증가한 게 있다면 반드시 피부과로 가라는 중요한 말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오늘 한승석 원장님과 함께 이런 개발하신 모델 덤 예. 그것도 알아보고 이 피부암에 관련된 중요한 좀 기억해야 될 것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정말 초반에 저희가 좀 방송에 좀 오류가 있어서 다 못한 게 아쉽네요. 너무 유익한 내용이었는데 그런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한승석 원장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도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